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 원티드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강동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드릴 내용은 이 FJTR이라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jQuery 기반으로 작성된 웹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리액트 기반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원티드는 모든 제품을 리액트 기반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Next.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까지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가 거의 한 3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FJTR이라는 거를 단순히 뭐 jQuery에서 리액트로 옮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쁜 업무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리팩토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에 가면은 다 바쁘실 텐데 리팩토링을 하고 싶지만은 일정 때문에 이제 꺼려지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티드에서도 이제 똑같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이런 고민들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지금 이미지가 하나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이제 3년 전 저희 원티드 모습인데요. 원티드는 지금 노드.js 기반으로 옮기기 전까지 파이썬 플라스크 기반의 웹 서비스였습니다. 이 프론트엔드는 이제 대부분 뭐 플라스크 템플릿 엔진인 진자로 개발되어 있었고, 이 jQuery가 뭐 일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외부 API 통신, 뭐 이벤트 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별도로 API 계층 같은 게 아예 없었고요. 진자 템플릿에서 직접 DB 쿼리를 호출하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해가지고 화면에 뿌려주는 방식이 사용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이 서비스 초기 형태를 이제 서버 개발자분이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서버 개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 같은 경우 이제 업무 진행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업무도 당시에는 백엔드 개발자분이 먼저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엔드에서 이제 서버 개발자분이 진자 템플릿으로 대략적인 이제 화면이나 기능을 구현을 해주면은 그거를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어받아서 거기에 뭐 CSS라든가 jQuery 같은 걸 덧칠을 해가지고 완성하는 방식을 초기에 썼었어요.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프론트엔드라기보다는 거의 퍼블리싱에 가까운 업무였고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슈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일단 기억을 합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이었던 이슈는 당시에 이제 서버 개발자분이 만든 이 진자 파일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기획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수정을 하다 보면은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름 그래도 이게 저희 개발 구조니까 이 구조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당시 이제 진행된 업무 방식만 보면은 이슈 하나당 한 명 이상의 서버 개발자가 있다면은 가능했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뭐 비동기 진자를 사용하니까 비동기 통신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정적 웹사이트만 만들면은 이 구조 안에서도 개발은 가능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일단 당분간 저희가 뭐 당시에 이제 서버 개발자를 충원할 계획도 없었고, 또 서버 개발자가 또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분이 모든 이슈를 끌고 가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티드 같은 경우에 아마 써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뭐 이력서 작성 도구나 연봉 정보 같은 걸 보시면은 유저랑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에서는 비동기 통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의 개발 구조로는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일단은 많은 일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고, 그 자체도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없다면은 이거는 이제 조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입한 방식이 이건데요. 일단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직접 이슈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대신 이제 백엔드에 뭐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중간에 API 계층을 두고 주고받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구조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백엔드가 이제 단순히 프론트엔드가 이제 백엔드보다 개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이 풀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여러 기능들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는데 이제 이 구조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면은 기획을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직접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론트엔드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모듈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조였고요. 또 UI 컴포넌트 파편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빌드 환경도 없었고요. 이제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로 이 잡카드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잡카드는 원티드의 대표적인 코어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모듈이고요. 문제는 당시 이 페이지마다 잡카드가 전부 다 따로따로 작성되어 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HTML 구조만 각각 진자 파일마다 따로 작성된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진자 파일마다 따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모듈 재사용은 우리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다 해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이제 뭐 이 잡카드가 서비스 전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 개발자가 이거를 작업을 하다가 몇 페이지를 빠뜨려 가지고 뭐 에러가 나거나 화면이 깨지는 문제가 상당히 빈번했었습니다. 초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마다 스크립트 코드가 달라가지고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게 같았겠지만은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 같은 컴포넌트를 수정하면서도 마치 이제 전혀 다른 개발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모듈 파편화는 심각한 장애를 만들기도 하고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 모듈의 재사용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당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모듈들을 재사용할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리액트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있는 진자 템플릿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또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JSX 형태로 구현된 버추얼 돔이 있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 3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일단 버추얼 돔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제가 리액트를 이제 처음 썼을 때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인데 당시에 이제 이 코드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버추얼 돔이라는 게 이론상으로 서버 렌더링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중에 서버 렌더링 가능한 라이브러리 많이 있지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SEO 이슈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리액트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해결을 해 주었죠. 물론 이제 당시에 제가 리팩토링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버추얼 돔 이야기를 계속 했으면은 다들 무슨 소리 하나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1번이랑 2번 이슈를 근거로 리액트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당장에는 우리가 SPA 구조로 개발을 진행을 하지만 나중에 좀 더 최대한 부드럽게 서버 렌더링을 시도해 보자는 생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FJTR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FJTR을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스트랭글러 패턴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트랭글러 패턴은 본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레거시 API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자주 거론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대부분의 이제 대규모 리팩토링을 할 때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당시 저희가 진행했던 FJDR 리팩토링을 스트랭글러 패턴을 기준으로 바꿔보면요. 우선 이제 기존 서버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스텝인데 기존 서버에 있는 플라스크 라우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모듈을 리액트 라우터로 구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모듈을 하나로 합쳐서 이 스트랭글러 외관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 스트랭글러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이어가가지고 이 스트랭글러 외관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다음 작업은 생각보다 쉬운데 진자에 있는 페이지나 컴포넌트들을 차츰차츰 새로운 리액트 라우터 쪽으로 옮겨오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기존의 이제 플라스크 라우트 모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니까 제거하고 리팩토링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스트랭글러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외관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 외관을 얼마나 우리가 안정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진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외관을 급하게 만들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이제 실험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리액트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푸시 스테이트 같은 걸 사용하는데 이제 레거시는 푸시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런 레거시랑 최신 코드랑 페이지 이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뭐 컴포넌트가 겹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해결책을 찾은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리팩토링을 시작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주요 컴포넌트들을 옮길 수 있었는데 이제 그때 빠르게 옮길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들어보면 우선은 이제 서비스 초기 구조다 보니까 비교적 구조가 단순했던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jQuery 코드를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 리액트로 다시 만드는 것이 개발자들한테 훨씬 편리하고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 이제 jQuery 코드 자체가 이미 좀 너덜너덜한 상태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리액트 코드로 개발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루었던 성과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뭐 이게 싱가포르, 일본 같은 이제 해외 진출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해외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기능들을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진출한 국가가 일본인데 이 일본을 진출할 때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개발자가 한 3명인가 4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수를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한 것은 이제 좀 힘들긴 했지만은 이제 좀 대단하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해외 진출만 또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신기능 개발이나 업데이트도 계속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힘들었죠. 예, 물론 이제 이게 뭐 다 같이 고생해서 이뤄낸 성과지만 만약에 저희가 지금도 계속 이제 뭐 jQuery랑 진자만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기술 부채가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드 양이 늘어나면서 이제 번들 파일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속도가 저하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3번의 SPA 구조로 인한 SEO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 SEO는 본래 프론트엔드에서 처리하면 효율적인 업무이긴 한데 이 기반 자체가 사실상 서버에 있다 보니까 작업할 때마다 서버와 협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협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단순하게 뭐 페이스북에 공유 나가는 텍스트를 몇 글자 바꾸는데도 며칠이 걸리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비즈니스에서도 당연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또 이제 이 4번의 회색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SEO도 포함이 되는데 프론트엔드가 서버에 의존적이다 보니까 배포 같은 부분에서도 처리가 굉장히 애매했었습니다. 유저웹에서는 이제 이 모든 해결책이 서버 렌더링이라고 결론을 일단 내렸는데요. 일단 서버 렌더링을 제가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 중에 기술 부채에 대해서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서버 렌더링은 이제 주로 속도나 SEO에 대한 이야기고 기술 부채는 이거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술 부채가 뭔지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티드는 이제 당시에 이제 해외 진출이나 뭐 여러 뭐 추가 기능, 뭐 업데이트, 신규 채용 같은 걸로 인해서 팀 이동이 굉장히 잦은 상태였고요. 또 팀 간의 이동을 하면서 이 개발 히스토리가 잘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기술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기술 부채가 참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자마다 생각하는 이 기술 부채가 너무도 달라가지고 이 의견을 통일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좀 쉽게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제가 예제로 작성한 코드가 있는데 이 둘 중 여러분들 이제 어느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A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B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둘 다 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누구는 이제 A 코드를 보고 이거는 뭐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썼기 때문에 이게 맞다,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누구는 B 코드가 뭐 모든 브라우저나 뭐 노드.js 환경에서 돌아가는 코드이기 때문에 B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 이제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술 부채라는 게 뭐 단순히 그냥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코드를 이해할 수 없거나 그냥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 보여드린 두 개의 코드는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거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하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기술 부채를 생각할 수 있는 코드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B 코드는 기술 부채고요. 또 B 코드가 맞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A 코드가 기술 부채일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좀 확장해서 제가 다른 예를 만들어 볼게요. 다른 어떤 개발자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코드 중에 일부는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아무래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떤 일부는 이 개발자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저희는 그냥 이제 이 부분 자체를 그냥 기술 부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개인의 능력이나 뭐 라이브러리 선택과는 기술 부채는 다른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리액트 대신에 우리가 뷰를 쓰고 앵귤러 JS를 쓴다고 해가지고 기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기술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또렷해졌습니다. 그냥 이제 코드를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면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코드를 짜는 게 정답일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짜면 더 이해하기 쉬울까로 다 같이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해결법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이 해결법을 논의하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렸는데 우선은 문서화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마지막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좀 내용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제가 생략을 하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블로그에 적어놨는데 그 URL을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FJTR에 이어서 이제 FST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긴자 템플릿에서 SPA 구조로 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시 SPA에서 SSR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Next.js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 서버 렌더링은 앞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저희가 5개국에 지금 서비스 중인 상태에서 이거를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뭐 반발이나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우려들을 받았는데 저희가 뭐 서비스가 진짜 1초만 멈춰도 해외 지사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개발자한테 바로바로 연락이 와요. 지금 서비스가 안 되는데 확인을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뭐 테스트 서버가 10초만 멈춰 있어도 QA 팀에서 또 바로바로 연락이 오고요. 사실 좀 이게 안 멈춰 있고 속도가 조금만 느리기만 해도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여기에 대한 뭐 저희가 뚜렷한 해결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서버가 그냥 잘 안 죽게 운영을 잘 해야겠죠. 어쨌든 이번에도 저희가 스트랭글러 패턴을 이용해서 리팩토링을 진행을 합니다. 다른 점은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가지고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서버 영역을 일부 유저 외부로 옮겨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스트랭글러 패턴 외에도 게이트웨이 라우팅 방식도 쓰였는데 기존이랑 이제 다르게 서버가 프론트엔드 서버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서 서버 렌더링을 이제 담당할 프론트엔드 서버랑 그 다음에 기존의 API인 백엔드 서버로 서버가 분리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용자 요청을 기존 백엔드로 보낼지 아니면은 노드.js 서버로 나눠줄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상위 라우터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위 라우터는 여기 보시면 이제 AWS의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사용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리팩토링에서는 스트랭글러 외관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거의 2달 정도가 걸렸고요. 이전이랑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리액트 라우터가 레거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라우팅 규칙들을 다시 Next.js에서 제작성하고 이것들을 합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백엔드 서버에 있는 기능들을 Next.js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스트랭글러 외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밑바닥을 교체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지만은 그냥 이제 강행 도파를 했고요. 다행히 이제 팀 내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외에도 좀 유용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배포에도 이제 고민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 기존의 이제 배포 방식을 저희가 개선해준 기술 중에서 AWS에서 제공하는 이제 엘라스틱 파일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여러 서버 간에 물리 디스크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기술이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웹팩을 아마 다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이 웹팩을 사용하다 보면은 빌드 과정이 상당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빌드를 하면은 보통 1분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이제 빌드 과정을 실제 프로덕션 서버에서 진행하면은 서버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서버가 죽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배포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EFS는 여러 서버 간에도 동일한 물리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 놀고 있는 테스트 서버를 하나 잡아서 거기에다가 EFS를 연결을 하고 이걸 배포 서버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그냥 빌드를 돌리면은 자동으로 이 빌드된 파일이 다른 프로덕션 서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따로 작업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뭐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뭐 SSH나 뭐 FTP 프로토콜을 사용해 가지고 서버 간에 이 파일들을 다 전송을 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지니까 배포 과정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왜 Next.js를 사용했는지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우선은 이제 풍부한 예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넥스트 헤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SEO 작업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또 이제 한 모듈 HMR은 이제 한 모듈 리플레이서죠. 그 자동으로 이제 코드가 변경되는 걸 감지해주는 굉장히 개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고요. 뭐 이 외에도 속도 개선에 필요한 코드 스플리팅이라든가 다이나믹 임포트 같은 기능들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제가 이제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하나씩 해봤는데 한 17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뭐 요 안에는 타입스크립트도 있고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있고 이런 구성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헤드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헬멧이랑 비슷한데 뭐 가장 이제 마지막에 호출된 코드가 화면에 노출되고 있죠. 뭐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부모 노드에서 이미 헤드가 정의되어 있어도 이거를 자식 노드에서 헤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오버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 바뀌는 건 아니고 메타 태그에서 네임이 같거나 요소명이 같은 경우에만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환경 설정이 필요 없다라는 점이나 이 뭐 공식 플러그인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이 공식 플러그인을 쓰면 좋은 점이 이 넥스트 이제 이 그룹에서 이 기존의 넥스트 버전에 올라가면은 이런 공식 플러그인도 같이 버전에 올라가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한번 그 GitHub 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Next.js 라이브러리만 쓴다고 모든 서버 렌더링이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캐싱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캐싱이 없이 서버 렌더링을 하면 속도가 오히려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가 완성했던 이 그 V2 서비스를 캐싱을 빼고 로드를 하니까 3.45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per request는 이 정도니까 이제 사용자가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몰리면은 서비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로컬 환경에서 돌린 거라서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훨씬 느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캐싱을 적용한 이후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25ms까지 줄일 수 있었는데 거의 한 기존에 대비 한 140배 정도 빨라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션에서도 실제로 거의 10배 가까이 속도가 줄었는데 여기서 이제 541ms는 기존에 이제 플라스크를 사용했을 때 속도고요. 56ms는 Next.js를 사용했을 때 이제 가장 느릴 때 나왔던 속도를 기록을 해뒀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지금 26ms를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버 렌더링으로 속도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두 가지 리포트를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는 네이버 홈화면이고 다른 하나는 카카오 페이지 홈화면 렌더링 속도예요. 현재 이제 원티드가 모든 컴포넌트를 넥스트.js로 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를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똑같이 넥스트.js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쓰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이제 상위 이제 레인지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속도가.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로딩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가 더 빠른 경우도 있고요. 그 카카오 이제 저희도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이런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이 정도의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얘기가 되게 빨리 끝났는데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오래 해오면서 이제 백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엠버나 앵귤러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써봤는데 실제 이제 프로덕션에 도입할 때는 항상 진입 장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입 장벽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제한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 대부분이 브라우저에 종속돼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리액트랑 넥스트.js의 조합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도 우리가 엔터프라이즈급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이제 드디어 열렸다고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이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이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오네요. 네, Q&A 있으신 분 손 들어서 발표란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회사에서 그 jQuery 기반 프로젝트를 이제 리액트로 컨버팅하는 걸 한번 해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리액트를 이번에 처음 접해가지고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변환을 했었던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리액트를 4년 전부터 써오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뭐 그런 상태에서 jQuery를 지금 jQuery 기반을 된 걸 리액트로 바꾸셨을 때 번들링 파일이 크다든가 이런 거 말고 뭔가 성능상 이건 jQuery보다 왜 더 느리지 하면서 생겼던 그런 건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뭔가 성능 최적화하셨던 그런 노하우 같은 걸 좀 듣고 싶어서. 리액트 기반으로 했을 때 성능을 최적화하는 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SCU를 어떻게 쓰셨다라든가 뭐 퓨어 컴포넌트를 어떻게 쓰셨다라든가 뭐 이런 그런 이슈 같은 거가 전혀 없으셨는지.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슛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인가요? 제가 함수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리액트 컴포넌트를 렌더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내부 이제 라이프 사이클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쓰면은 속도를 뭐 기존에 뭐 몇 초가 나왔던 거를 진짜 몇 밀리세컨드 단위로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Gzip으로 압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기 전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 노드.js로도 같이 옮겨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서비스를 좀 만들었을 때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사이에 이제 만약에 타입스크립트로 작업이 되어 있으면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공유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작업하실 때도 혹시 이게 지금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지 TS로 되어 있는지가 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각 단위 컴포넌트마다 혹시 테스트를 좀 진행하셨다면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지금 막 타입스크립트를 같이 쓰기 시작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 많지는 않지만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타입스크립트 코드랑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공식 플러그인을 이제 넥스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저희는 이제 그걸 사용해 가지고 타입스크립트를 일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스트나 이런 단위 컴포넌트 단위 테스트도 혹시 같이 진행하시는지? 예, 저희가 이제 새로 옮기면서 테스트도 같이 하고 있는데
테스트 라이브러리는 이제 제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어떤 효과나 이제 전에 작업하셨을 테스트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이게 로직에 대한 완결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테스트가 있으면은 일단은 코드를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 테스트라는 거를 뭐 로직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지만은 이거를 뭐 구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아마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SPA로 리팩토링 하고 나서 서버 개발자 사이에서 회색 영역이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의 해결 방법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회색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회색 영역에 가장 컸던 게 이제 이 메타 태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초기에 서비스가 별로 크지 않을 때는 다들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이거의 사용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회사가 커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마케팅 부서가 생기면은 이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어떻게 공유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외부에서 뭐 예를 들면은 공유할 때 페이스북에 공유할 때 그런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HTML 파일 안에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정을 할 때 사실 SPA 구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이거를 렌더링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코드 자체가 이제 서버에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뭐 서버 구조를 일부 알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은 수정할 수 있었지만은 이걸 잘 모르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은 사실 좀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배포 과정도 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서버 배포 시스템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영역이 아예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 이제 노드.js 서버로 옮겨오는 과정을 Next.js를 이용해서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강동욱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